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율신경 검사, 흔히 HRV, Heart Rate Variability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 검사가 떻게 활용되고 임상에서 특별히 오늘은 스트레스와 또 만성피로, 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치료 관심 많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그 기존의 스트레스 검사뿐만 아니라 만성피로와 면역치료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경철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연세대를 졸업했고 보건대학 석사를 거쳐서 노화과학 박사를 했고요. 또 보스턴에서 뉴트리지노믹스 영양유전체를 했었고요.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경험이 차의과대학에서 차움병원에 있으면서 안티에이징 센터를 통해서 오늘 소개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유전체 회사를 거쳐서 현재는 강남 미지메디 병원의 헬스 에이징 또는 경영원장을 통해서 병원 통해서 환자를 임상도 경험하면서 동시에 유전체 회사를 또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저희가 그 헬스 에이징 센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강남 메이저, 예전에는 강남 미지메디 병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이름을 이제 바꿔서 강남 메이저 병원으로 바꿨는데요. 그중에 헬스 에이징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개 주요 진료 과목이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붉게 표시된 부분들, 만성피로,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수험생 스마트 브레인 요 세 가지 클리닉에서 사실은 이 HIV 자율신경 검사는 다이어트 우리가 평가와 또 치료 플랜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요. 또 장내 미생물도 장 건강도 결국은 스트레스와 만성피로와 관련되기 때문에 HIV 검사는 저희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시청자 중에는 이 듣는 분 중에는 의사들도 있고 또 일반인도 아마 찾아올 겁니다. 이제는 기능의학이 낯선 그런 항목이 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능의학을 하면서 저희 병원에서 특별히 세 가지 검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호르몬 검사나 이런 피 검사도 하지만 수변에서 대사물 검사를 본다 해서 유기산 대사균형 검사는 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머리카락에서 미네랄 또는 중금속을 보는 흔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검사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자율신경 검사, HRV 검사를 어떻게 임상에서 활용하는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토콘드리아 해독 또는 장내 미생물의 어떤 분포도를 보려고 할 때는 우리가 유기산 검사가 참 많은 정보를 주고요. 좀 이따가 제가 만성피로의 또 하나 검사로서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를 잠시 소개하겠는데요. 이 모바일 검사. 그러나 이 소변 유기산이나 모바일 미네랄 검사는 비용도 좀 비싸고 많이 비싸죠. 그리고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데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진료 현장에서 한 3분 정도면 검사할 수 있고 비용도 싸면서 자율신경 검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HRV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신경 검사 또는 HRV 검사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주로 보는 만성피로 환자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이제 만성피로 환자 중에 항상 중년이 갑자기 체중 감소와 함께 피곤을 호소할 때는 저희는 항상 먼저 암인지 그리고 당뇨가 있는지 또는 갑상선 저하 같은 어떤 질병을 먼저 보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특히 1차 의료나 또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이 기능의학을 모를 때 만성피로의 갑상선 검사, 간 수치 검사 정도 검사 후에 특별한 게 없으면 당신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피로의 상당 부분은 질병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특별히 기능의학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많이 꼽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주로 이야기하는 부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할 겁니다. 부신 기능 저하, 영어로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라는데요. 이 부신 기능 저하가 만성 피로의 가장 중요, 특별히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이 부신 기능 저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노화가 되면서 사람마다 미토콘드리아가 에이징이 되면서 그런 어떤 미네랄과 바이타민 또는 아미노산을 의지하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어떤 몸의 노화, 몸의 만성 피로가 아닌 경우도 특별히 도파민이 부족하거나 또는 세로토닌이 부족한 이런 센트럴 포티그라고 합니다. 신경 정신 피로도 있죠. 그래서 제 진료 현장에서는 주로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 또는 피 검사를 통해서 부신 기능 저하 검사,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희가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또 특별히 신경 정신 피로는 이제 문진과
설문조사 또 흡연 유기상검사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율신경이 어떻게 이 부신 기능을 평가하는지 오늘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신 그러면 열의 9명은 잘 몰라요.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부신 그러면 좀 처음 들었거나 들었는데 정확히 근데 심지어는 의사들도요. 이런 내과 계통이 아니면은 잘 부신 그러면은 그냥 들어봤다 정도지 위치를 정확히 몰라요. 말 그대로 부신이에요. 신장 옆에 액세서리 키드니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신장이 콩팥이라는 그런 신우, 피질과 수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바로 위에 전혀 다르게 생긴 이 조직, 노랗게 생겼죠? 이 호르몬 조직을 영어로 아드레날린 글랜드. 여러분들 아드레날린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때서야 아드레날린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면 부신 그러면 낯섰는데 아드레날린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닿는 게 있잖아요. 아드레날린 솟구치다, 공격적인 또는 에너자이틱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죠. 아드레날, 즉 콩팥을 영어로 레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AD는 붙어 있다, 즉 부, 액세서리인데 합쳐서 AD 레날, 즉 아드레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심장 옆에 있는 이 조직이 부신 조직이고요. 부신 피질, 부신 수질이 있는데 특별히 부신 피질이 이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별히 DHEA를 거쳐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굶고 특별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음식 가운데 탄수화물 외에 이런 적절한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호르몬들이 떨어지게 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DHEA 또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사람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장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몸이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스트레스가 만성피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 만성피로 이야기를 할 때 스트레스를 빼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진료실에서 스트레스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의사인데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꼭 나쁘다 또는 스트레스를 피한다는 생각만 해요. 근데 때로는 스트레스에는 급성 스트레스가 있고 동시에 만성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진료실에서 혹시 환자분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스트레스 없다라고 뭐 나는 요즘 특별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스트레스 많은 때에 비해서 지금 그 스트레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제가 스트레스 있냐고 하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흔히들 스트레스 하면은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드는 그런 급성 스트레스를 말하는데 우리가 가랑 밑에 옷 젖는다고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만성 피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급성, 만성 오늘 계속 제가 자율신경 이야기하면서 급성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얘기를 할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이 개념을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저희가 스트레스를 제거해 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고부간의 갈등에 의사가 끼어들어서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그 계속 괴롭히는 직장 내 상사를 저희가 전화해서 환자를 위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는 없는데요. 의사가 도와주는 것은 스트레스를 이기게 만들고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게 만들고 스트레스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스트레스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참 잘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어떻게 몸이 또 마음이 이기는지에 대해서 계속 진료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그 무엇, 스트레스를 저항하는 그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와 부신 피로, 자꾸 제가 부신 기능과 스트레스를 연관시켜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회로들 있죠? 뭐 코티졸도 나오고 DHEA가 나오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로인데요.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은요, 프레그넬론에서 DHEA를 거쳐서 그 다음에 호르몬들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블록이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에서 호르몬을 차단하는 이 기능, 이 블록을 시키고 동시에 코티졸 쪽으로 이 프레그넬론부터 시작되는 콜레스테롤부터 시작되는 이 경로가 이렇게 우회하게 돼요. 이것을 코티졸 스틸이라는 표현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 증가한다.
그리고 좀 있다가 DHA가 떨어진다. 이 개념, 스트레스 받으면 부신 호르몬의 불균형 또는 코티졸이 증가하고 DHA가 감소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DHA가 무엇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검사, 의사들이 피검사를 하게 되면 코티졸과 DHA를 동시에 피검사를 내는데 단순히 뭐 코티졸이 낮다, 높다, DHA가 낮다, 높다도 중요하지만 이 코티졸과 DHA의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몇 가지 그 표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티졸도 낮고 뭐 DHA도 낮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낮은 코티졸, 낮은 DHA, 즉 부신피로증후군 때는 단순히 부신피로증후군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부신피로 해당되는지. 자가진단법이 있네요.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그런가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병원에서는 아까 말했던 갑상선 호르몬도 괜찮고 간 수치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다 그래요. 질병 때문에 생기는 아닌 거죠. 자, 휴식을 취해도 계속되는 피로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기분 탓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 만성 피로는 주말을 지나고도, 주말에도 또 여름 휴가를 가서도 충분히 그 스트레스로부터 멀리 떨어졌고 휴직을 했어도 피로감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당연히 업무 능력 떨어지고요. 퇴근 후에 일 걱정 참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데 늘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단순히 일 걱정이 아니라 이의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무리 늦게 자도 아침에는 일찍 일어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만성 피로 때 호소하는 증상 중에 불면이 있어요. 불면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잠이 들지 않는 거. 근데 좀 더 많이 중간에 깨는 불면을 많이 해요. 잠의 질이 떨어지고 대신 아침부터는 기능이 떨어지고요. 뭐 하여튼 일 중심이고 뭔가 이렇게 저기 자가진단법은 약간 일중독과 좀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중독 내지 만성피로 여러분들 검색해가지고 부신기능.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부신기능 증상들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환자한테 물어봐요.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체형만 보면은 제가 먼저 물어봐요. 피곤하시죠? 그러면 대부분 피곤하다 그러죠. 어떻게 알았네요. 누구나 다 피곤하죠. 그래서 어떻게 근데 특징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의사들이 첫 진료실로 오는 초진 환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셨겠어요?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신의 피로를 인정해 주니까요. 피곤해합니다. 당연히 피곤이 주증상인데 또 한 가지 추위를 되게 많이 탄다고 얘기하고요. 혈압이 낮다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특징적인 그런 증상들을 이제 겸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잔다든지 그래서 만성 피로 또 염증이 잘 생겨서 입에 뭐가 난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방광이 안 좋거나 만성 염증 또는 면역 저하 증상들이 겹쳐 있을 때 저희가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표현, 통증도 많고 이럴 때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저희가 진료 차트, 진료실에 왔을 때 초진 차트를 통하여서 설문들을 조사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아마 임상 현장에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한번 진단해 봅시다. 어떻게 부신 호르몬을, 부신 피로를 진단할 것인가. 가장 골드 스탠다드는요, 우리 코티졸과 DHEA를 직접 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이오날 베리에이션, 즉 하루 일중의 코티졸 농도, 또 DHEA 농도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 그리고 잘 때 자고 나서 일중 변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침에 샘플을 했을 때 8시 AM 기준으로 코티졸이 높아요. 그리고 점심 12시 기준으로 그다음에 오후 한 4, 5시 기준으로 떨어지고 자기 전에 새벽에 밤에 코티졸은 높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중 변화예요. 근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골드 스탠다드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4번 피검사나 또는 코티졸을 증명할 수 있는 여기서는 타액 검사를 하는데요. 사실 하루에 4번 타액 검사를 측정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첫 번째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아침에 코티졸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DHA를 같이 측정해가지고 코티졸과 DHA를 비율을 보는데요. 사실은 코티졸과 DHA 레퍼런스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차움에서 경험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약 6에서 8 정도의 나노모일 정도가 코티졸에 또는 6에서 10 정도 6은 넘어야 되고 10은 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코티졸의 레퍼런스 아침 8시 기준으로 그다음에 DHEA는 거기에 곱하기 20 정도를 곱해요. 그래서 코티졸이 7 정도면은
DHEA는 한 140 정도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의 어떤 레퍼런스를 잡고 전후로 비교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코티졸 검사를 하면은 좀 감안해서 한 하프 정도로 저는 레퍼런스 잡기도 하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코티졸과 DHEA의 비율을 보는데 그 전에 많은 경우에 부신피로 증후군은 코티졸이 밤에 올라가고 낮에는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만성피로 환자의 특징적은 잠을 못 자고 밤에 각성되어 있고 아침, 점심까지는 계속 무력해지고 깬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100% 충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야 되는데 밤새 충전이 안 되고 잠을 자도 피곤이 회복되지 않고 아침부터 방전되어 있는 상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신역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밤에 코티졸이 높고 불면 낮에 아침에 높아야 될 시기에 코티졸이 낮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코티졸만 놓고 봤을 때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제가 부신피로, 스트레스 얘기할 때 급성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긍정적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스트레스로부터 피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스트레스, 여러분들 긍정적 스트레스가 뭐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공부하기가 싫다가 시험 때 돼서야 뒤늦게 정신 차리고 근데 굉장히 잘 외워져. 심지어는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도 그 급한 마음에 피곤한지 모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은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것은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신체 기능을 아주 굉장히 초인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혈압도 올라가고요. 늘 떨어져 있는 혈압으로 늘 맹하게 지나다가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펌프질하면서 뇌 장기 곳곳에 산소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긴장하기 때문에 피곤한지 모르게 만들고 굉장히 민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경험했던 그 시험 전의 스트레스 또는 직장인들이 마감 전에 초인적 힘을 동기부여되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싸울 때 피곤한지 모르고 싸우다가 영어로 파이팅기를 하다가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고 반복되고 그 가족에 상처받는 건 나일 뿐이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전혀 상처 안 받고 이게 반복되면은요 사람들이 지쳐요. 그래서 코티졸이 처음에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근데 코티졸이 높아졌다가 아까 제가 그 DHEA가 떨어지고 코티졸이 높아진다고 했죠. 급성 때는 코티졸이 높아지다가 만성이 되면 될수록 힘든 건 자기예요. 그래서 피검사를 했는데 코티졸이 아침 피검사 기준으로 6에서 10 정도가 정상인데 환자분 피검사가 14, 20 그러면 싸우고 있는 시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종종 저한테 정말 만성 피로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스트레스는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코티졸이 6이 안 돼요. 막 4, 5, 심지어는 2, 1 코티졸이 1이면 거의 바닥난 거거든요. 고갈이라는 표현을 써요. 더 이상 부신 기능이 떨어져 완전히 셧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짜낼 수 있는 코티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로우 코티졸, 로우 DH 이 시기를 가장 환자에게 어떤 부신 크라이시스, 아드레날 크라이시스 어떤 부신 관점에서는 위험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하나 더 나갈게요. 코티졸만 보는 게 아니죠. DH를 제가 같이 봐야 된다고 했고 이 표는 제가 자율신경에서 반복되니까 꼭 저랑 지금 잘 따라주셔야 되는데 정상에서는 코티졸과 DHA가 각각 코티졸은 6에서 10 정도, DHA는 한 120에서 곱하기 코티졸의 20이니까 한 200 정도, 한 150 전후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노멀 스트레스 리스판스, 나를 보호하고 내 신체 기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급성 스트레스 때는 코티졸도 올라가고 DHA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피검사를 봤더니 코티졸이 14 굉장히 높은데 DHA는 막 300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잘 싸우고 있고 부신기는 충분히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부신기능 중에서 코티졸은 증가하고 DHA는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스테이지 2, 에큐트 스트레스가 조금 더 이제 서브 에큐트로 가면은 코티졸이 증가해 긴장기를 이제 긴장하는데 문제는 코티졸은 증가했는데요. DHEA는 감소해서 이 그래프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DHEA는 떨어지고 코티졸은 증가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티졸과
DHA가 같이 감소하는 로우 코티졸, 로우 DH, 낮은 코티졸과 낮은 DHEA 이 기간이 C 단계, 즉 아드레날 퍼티그 또는 부신 고갈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스테이지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위로를 많이 드려요. 정말 힘드셨겠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제가 어떤 처방을 해줄 테니까 회복합시다. 정말 이렇게 힘든 시기를 통과하시는 분한테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치료하는 이 기기가 아드레날 퍼티그예요. 부신피로로 진단하는 또 하나 전통적인 기능의학 진단 중에는 여러분들 부신 호르몬을 측정하는 방법, 아까 좀 전에 타입 검사, 피 검사도 있지만 간단한 검사지만 우리 모든 피 검사들은 이렇게 특히 호르몬들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먹임 기질이 있어요. 뭔가 말초에서 호르몬이 적으면 시상하부, 우리 뇌에서 자극해가지고 ACTH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코티졸을 좀 끌어올리기도 해요.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들도 되게 피곤해하는데 애들은 피검사해도 이 되먹임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피검사를 해서 진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좀 이렇게 보완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를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보통 모바일 미네랄 검사의 주목적은 중금속, 납이나 수은 같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 뭐.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요 네 비율을 중심으로 부신피로를 진단하기도 해요. 오늘은 제가 모바일 미네랄 검사가 중심이 아니니까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인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요 나트륨과 마그네슘 비율이라고 하는 저 남아 비율,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가 안 될 때, 이거는 이제 어느 회사나 다 레퍼런스는 비슷해요. 0.5, 0.1 이렇게 2가 안 될 때 제가 부신피로를 진단해요.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를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높고 나트륨 칼륨이 낮고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슬로우 타입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느린 대사라고 표현하죠. 느린 대사일 때 부신피로 증후군이 많이 동반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칼슘 마그네슘은 낮고 나트륨 칼륨이 높은 빠른 대사 타입에서는 부신피로가 만성피로의 주 원인이 아니기도 해요. 좀 이따가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미네랄 검사와 호르몬을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DHEA 검사는 칼슘이 높을수록 좀 전에 제가 느린 대사, 즉 칼슘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칼슘이 높을 때 환자는 골다공증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머리카락 미네랄 칼슘이고요. 칼슘이 높을수록 실제 제가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 데이터를 보니까 DHEA가 떨어지고요. 특별히 머리카락 검사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머리카락에서 구리인데요. 구리가 높을수록 DHEA가 떨어져요. 그래서 머리카락 미네랄에서 칼슘이 높고 하이 칼슘, 또 하이 쿠퍼, 구리, 높은 구리에서는 이분은 부신기능 저하, 특별히 청소년들 중에서 청소년들 검사 제가 오늘 데이터를 안 보여줬는데요. 10대 초반에서는 대개는 빠른 대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꼬맹이들 초등학교 1, 2학년들 밖에서 막 뛰어놀고 와도 더 놀고 싶어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리고 식탐 되게 좋은 아이들 있지만 고3들, 고2들 어디 그게 청소년 같지 않잖아요. 진짜 고3, 고2들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만성피로 제 학습 클리닉에 많이 오는 아이들은 대개는 하이 칼슘 또는 하이 쿠퍼, 구리가 높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카락 검사라도 부신 기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TI 데이터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 또 특별히 면역 지수가 요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 또는 칼슘인 같은 경우는 느린 대사냐 빠른 대사 높을수록 느린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칼슘인이 높거나 나트륨 마그네슘이 비율이 2가 안 되거나 했을 때 부신피로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느린 대사 유형과 빠른 대사 유형이 있는데 칼슘이 높은 느린 대사, 나트륨이 높은 빠른 대사는 제가 얼굴만 봐도 안다 그래요. 이제는 10대, 50대 여성들 중에서 특별히 마른 사람 중에서 그리고 집에만 있기 좋아하니까 얼굴이 하얗다고 해서 엘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구리가 높으면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상처받고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민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아 하고 부신피로가 있으면서 집에 나가기보다는 집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느린 대사가 제 진료실에 많이 오고요. 빠른 대사는 또 반대로
화를 잘 내고 막 에너지가 넘치죠. 막 싸움닭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좀 다른 의미에서 예민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분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처방도 해요. 자, 오늘의 이제 중심인 주제인 자율신경 검사 또는 다른 이름으로 Heart Rate Variability. 여러분들 HR, Heart Rate는 많이 우리가 맥박 검사니까 잘 아실 거예요. HR, Heart Rate가 Variability는 뭐죠? 변이. 어떻게 말해드릴까요? 제가 종종 환자들한테 여러분들의 맥박이 일정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variability, 즉 맥박의 간격, 우리가 이제 심전도에서 R과 R 사이, R과 R 인터벌 사이에 이 간격이 일정한 게 좋을까? 100이면 100 일정한 게 좋다고 얘기하죠. 왜냐면 부정맥이라는 건 저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부정맥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가운데를 이제 100분의 1초 개념으로 0. 몇 세컨드로 봤을 때는 누구나 심전도의 저 RR 인터벌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즉 똑같지가 않아요. 부정맥, 정맥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 그래프가 아니라 현미경을 보듯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저 인터벌은 계속 차이가 나요. 그러면요, 왜 인터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HRV가 어떨까? 보통 흔히 스트레스가 많으면 저 HRV, Heart Rate Variability, 즉 변이도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간격이 어떻죠? 변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데 왜 내 심장이 일정하게 뛰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요. 또는 내가 어떤 상사한테 엄청 꾸중을 받아서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또는 남편 일로 굉장히 상처받아서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하나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걸어도 잘 안 들려요. 놀리기거나 재밌는 TV를 봐도 공감을 못해. 무슨 왜죠? 내 머리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니까. 즉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밌고 또 놀라면 두근두근 거려야 되는데 심장이 늘 똑같이 뛰는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심장이 릴렉스돼 있다가 또 긴장되면 확 빨리 뛰었다가 이렇게 하는 베리어빌티가 있는 사람들은요. 늘 그런 심장의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로부터 견딜 수 있고 스트레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변 환경에 민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자율신경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찍히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베리어빌리티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점으로 더스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좁을수록 이것이 넓게 퍼지는 사람이 있고 좁게 찍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수치로 표현되는 게 노드와 노드, 이 R과 R 사이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편차가 그러면은 클수록 변이가 많은 거고 편차가 적을수록 변이가 없는 거니까 이 sDNA, 이 HRV 데이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변이가 없을수록 보통 저 sDNA니 30이 안 되면은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표현을 써요. 좀 더 그것을 루트 값을 씌워서 어떤 좀 더 이런 다른 것을 보정한 것을 RMSSD라는 표현을 써요. 루트 값을 씌워서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일종의 한 번 더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보여줬는데 이 경우는 20이 안 될 때 스트레스가 있다. 저는 그래서 흔히 SDNN을 바이타민 D처럼 여러분도 외우시면 돼요. 30 기준이고요. 바이타민 D가 20이 안 되면 부족하다 그러고 10이 안 되면 저희가 막 보충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 sDNA 30이 안 되거나 또는 RMSD는 저는 이제 20이 안 될 때 이것이 스트레스가 많군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이 그래프가 좁을수록 스트레스가 많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HRV는 전통적으로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신경을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라는 개념으로 SNS,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 PNS, 파라심파테틱 너브 시스템,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별해서 물론 이거는 늘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교감신경 우세형,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부교감신경 우세로 자율신경의 부전증, 오토노미 너브 시스템의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 이 자율신경의 분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보려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 논문에 많지 않고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제인
체력과 면역을 평가하는 지표.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신과나 어떤 기타 이 HIV에 썼던 과들은 주로 스트레스 또는 나아가서 교감, 부교감 이런 쪽에 흥미를 두는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만성피로 지표의 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자율신경의 어떤 강도, 여기 그 중에서 토탈 파워가 면역력을 평가한다 그러고 베리 로우 프리퀀시라고 하는 이 맥파의 한 파가 호르몬을 평가한다 그러기도 하고요. 특별히 로우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이 교감신경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피로를 표현한다 그러고요. 하이 프리퀀시도 이런 우울과 관련된 부교감신경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게 무슨 근거는 있느냐,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오늘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HIV 그러면 뭐야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실 하츄 레이트 베러빌리티를 논문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무려 19,000개의 논문, 우리가 어떠한 의료 장비가 2만 개 가까운 그런 임상 장비가 있나 싶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메타 분석이 50개 정도. 그래서 여러분 HIV 검색하고 메타 분석을 치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뭐 혈당도 나오고요, 체중도 나오고요, 스트레스 관련된 불면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것들을 보여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은 특별히 한글 논문만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면 자율신경계는 면역 시스템의 강력한 조정자다. 그렇죠? 그런 논문에 대한 이제 혈압과 관련된 논문에 나왔었고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과립구, 뉴트로필과 림프구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캔서 환자에서도 면역 지표로서 이 지표를 봤는데 역시 HIV와 관련해서 이 뉴트로필과 림프구의 비율과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런 연구는 좀 해볼 만해요. 그런 게 관련된다. 자율신경 활성도 제가 아까 토탈 파워라고 했어요. 요 토탈 파워 지표가 인륜의 대표적인 세포인 과립구, 림프구 비율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염증성 장질환, 우리가 장내 미생물도 이제는 과민성 장애라는 표현도 쓰지만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은 이 HIV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HIV 데이터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소화불량, 사실은 알고 보면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다는 논문도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어떤 긍정적인, 이건 재밌네요. 2002년 한일 월드컵 행사가 한국인 정서에 되게 뿌듯했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한국을 덮쳤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한국 월드컵 행사가 긍정적으로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연구자들은 HIV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제가 다 논문을 볼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만 개 이상의 임상 또는 비임상 논문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는데 여러분 잠깐 여기서 멈춰서 아마 이거는 메디코아가 주는 그런 매뉴얼에 있는 자료인데요. 너무 많은 지표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몰라. 저도 한때 HIV를 강성 리지메디에 있을 시절에 한번 썼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교육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도 또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잘 못해요. 자, 뭔가 일단 왼쪽 오른쪽만 좀 봅시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지표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만성피로 또는 면역 지표라고 하는 이런 4개의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 빨간 선, 즉 그 나이 또래의 어떤 기준치에 해당되는 것에 다 이 네 지표가 정상을 보이고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만성피로나 이런 어떤 불면을 호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 암 환자 또는 당뇨 환자, 뭔가 이렇게 염증이 많은 환자에서도 이렇게 떨어져요. 자율신경은요, SNS와 PNS는 건강한 사람들은 주로 밸런스를 많이 가져요. 물론 HIV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스팟에 따라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이게 한 보통 3분이나 5분의 평균을 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밸런스 약간 2배 이상까지 벌어지지 않는데 늘 검사했을 때 늘 교감신경이 우세하거나 또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는 이런 자율신경의 언밸런스도 보여주고요. 그런 어떤 직관적으로 건강한지 않지 볼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가 사실 다 이렇게 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임상지표를 연결해요.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면은 제가 RIV라는 데이터 가지고 이것이 좁을수록
좁게 찍혀서 거의 점으로 나올수록 스트레스가 많다. 또 같은 타코그램이라고 해서 이것을 자율신경을 3분 동안 재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사이에 계속 좁게 찍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점으로 찍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고요. 검사할 때부터 알아요. 이것이 춤을 추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넓게 찍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수치로 표현하는 게 제가 이 SDNN과 RMSSD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치로 표현하는 저 스트레스 데이터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비율, 여기서는 여기 표현됐네요. 2배 이상 나지 않고 또는 0.5 이상 나지 않는 이 자율신경 SNS, 즉 로우 프리퀀시, PNS, 하이 프리퀀시를 보기도 하고요. 또 요 네 가지 지표 가지고 제가 에너지를 보거나 또는 호르몬을 보거나 부신 호르몬을 보거나 면역 상태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메디코에서 주는 결과지를 보면은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일반인용 결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자율신경 안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토탈 파워인데 이것이 나쁘다고 하면은 면역이 떨어진 걸로 보시면 돼요. 오늘 요거를 이제 토탈 파워를 좀 강조하고요. 두 번째 지표가 LFHF,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비율이 이 안에 있는지 불균형한지, 불균형하면 교감신경 우세인지 부교감신경 우세인지를 보고요. 이 스트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RMSSD 지표를 가지고 스트레스가 매우 나쁜지 좋은지를 얘기도 하고요. 또는 스트레스 저항도, 스트레스 저항도와 이 피로도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피로도가 이렇게 나쁨을 지켜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피로도가 나쁘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 텐데 이건 사실은 LF라고 하는 앞서 나온 요 지표가 만성 피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에 이제 심장 박동의 변이가 있거나 여러분들 자율신경 검사를 할 때 막 이렇게 점이 막 이렇게 분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운데 몰리지 않고 이런 사람은 부정맥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보셔서 심장의 어떤 안정성을 봐요.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토탈 파워 그리고 만성 피로, 부신 피로라고 하는 이 부분들 저는 주로 많이 본다는 것을 강조할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논문보다는 실제 제 데이터, 제가 경험했던 차움에서 검진 환자들 그리고 멤버들 환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멤버들 대상으로 제가 약 300명 이상의 그중에서 안티에이징 검사 데이터를 5년 동안 추적한 그런 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앞서 메디코어에서 이 LF라는 지표가 그 자율신경에서 LF라는 지표가 우리가 말하는 이 코티졸과 DHEA와 상관이 있는지를 당연히 제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봤겠죠. 그랬더니 코티졸과 LF라고 하는 자율신경의 이 LF 지표, 피로도라고 하는 그 지표는 0.153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양의 방향이죠. 코티졸이 높을수록 LF도 같이 높고요. 제가 오히려 코티졸이 낮은 게 만성 피로가 있으니까 로우 코티졸, 만성 피로일 때 이 지표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상관계수가 더 높지요. P값이 0.01로 더 의미 있게 관계 있는 것은 이 LF와 DHEA. 물론 DHEA는 스트레스 지수인 SDNM과도 관련되기도 해요. 토탈 파워와도 관련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코티졸과 DHE 같은 대표적인 부신 호르몬 피검사와 자율신경의 지표들이 상관관계가 있다. 코티졸이 떨어질수록, DHA가 떨어질수록 이런 자율신경 지표도 떨어진다는 그런 파지티브 콜레이션이 된다. 통계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신 호르몬이든 자율신경이든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떨어지는 노화 지표거든요. 그러면 나이라는 변수를 인구 집단에서 통제를 해야 되고요. 남녀도 통제해야 되고 특별히 BMI와 되게 관련이 많거든요. 체중과. 그래서 체중도 통계해서 제가 나이, BMI, 성별을 통제했을 때 살아남는 이 DHEA와 관련된 유일한 지표가 LF가 남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양의 방향으로. 그래서 자율신경 검사에서 부신 기능을 피검사를 굳이 하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LF구나. 실제 그 메디코아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저한테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관계 있는지 설명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겠지만 자율신경 데이터만 보더라도 부신 호르몬을 볼 수 있고 면역 지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를 작년에 가을에 대한기능의학회 제가 속해 있는 대한기능의학회 학회지에 제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아마 부신 호르몬과 자율신경을 상관관계를 분석한 첫 번째 논문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구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평가하는데 조금 이제 좀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우리가 스트레스에는 급성 스트레스가 있고 만성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피검사에서는 코티졸이 증가하는 것을 급성 스트레스, 또 만성 스트레스는 오히려 감소하는 로우 코티졸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나트륨 칼륨이 증가하는 것을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에서는 급성 스트레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줬고요. 모발 미네랄 검사에서 나트륨 칼륨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만성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저는 자율신경 검사에서 교감신경이 증가하는 것을 급성 스트레스, 교감 비교감 비율로,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는 그 HIV 데이터, 즉 sDNA나 거기 루트 값을 씌운 RMSSD라는 것이 감소할수록 제가 만성 스트레스, 이것이 이 부분을 오늘 증명할 겁니다. 자, 실제 제 차음 데이터 가지고 HIV 데이터도 있고 코티졸 데이터도 있는 328명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검사에서 코티졸이 정상 범위에 있을 때 이 sDNN과 RMSSD가 이렇다고 합시다. 코티졸 증가할 때는 이것이 크게 변화가 없는데 낮은 코티졸일수록 sDNN과 RMSSD가 떨어지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에서 낮은 코티졸, 즉 만성 부신피로일 때 HIV 데이터가 떨어진다는 것을 배우시면 돼요. 두 번째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이, 즉 LF는 교감신경이고 HF는 부교감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이 증가할수록 코티졸이 증가하고요. 반대로 교감신경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이 증가할 때는 낮은 코티졸,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낮을 때,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저희가 만성 피로인 경우가 많아요. 자, 다시 제가 이 그래프 기억하시죠? 코티졸과 DHEA가 정상에 비해서 노말리스판스는 둘 다 증가하다가 스트레스가 서브에큐트를 지나서 만성, 크로닉으로 바뀌면은요, DHA가 처음엔 떨어지다가 코티졸마저 떨어지는 부신 고갈기를 아침에 아까 좀 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피검사로 가지고 코티졸 DH를 볼 게 아니고 혹시 자율신경도 그런 지표가 있는지를 봤더니, 자 보세요. 자, 조금 천천히 지나갈게요. 코티졸이 6에서 8인 정상, DHEA가 한 150 근처의 정상인 군에서 자율신경의 지표들을 제가 정리한 군이에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이 sDN은 비타민 D처럼 30 기준이라고 보면 되죠. 정상인 군에서는 이 sDN은 30 정도 근처예요. 그리고 교감신경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에서 비해서 교감신경이 다소 높아요. 그러니까 정상군에서는 늘 약간 긴장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LF라고 하는 그 로우 프리퀀시 지수가 150 정도 평균을 가지고 있다가 급성 스트레스 때는요, 어떻게 볼까요? 급성 스트레스는 sDNA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정상 비타민 D처럼 30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 비해서 3배나 높아져요. 급성 스트레스 때는 교감신경이 긴장을 해줘야 우리가 다가오는 적들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근데 급성을 지나서 서브 크로닉, 만성화되는 단계를 지나면서 첫 번째 지표는 이 sDNA 계속 떨어지는 것, RMSSD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RMSSD가 31에 비해서 만성화되는 어떤 코티졸과 DHEA가 다 같이 떨어져 있는 이 스테이지에서는 RMSSD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 지수이다. 만성 피로 지표라고 하는 LF 값이 정상에서는 150이었다가 급성에서는 오히려 증가해요. 교감신경이 증가하니까. 그러나 급성에서 아급성 또는 만성으로 지나올수록 146이 그다음에 123, 이제는 드디어 LF 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부신 고갈기에는 이 만성 피로 때는 이 RMSSD 또는 sDNA라고 하는 스트레스 지표와 LF라고 하는 부신 피로 지표가 다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비율인 LF, HF는 급성 스트레스는 3 정도 올라갔다가, 자 보세요. 2.7. 이 만성 스테이지, 만성 피로 때는
교감신경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번 좀 더 이제는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실제 제 환자 케이스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42세 남자 환자가요. 2015년 당시에는 코티졸과 DHA가 각각 좋은 정상, 뭐 특히 남성 40대 초반에 굉장히 왕성한 성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뭐 부신 기능 좀 볼게요. 제가 에너지 관점만 더 볼 테니까 이 지표들이 남들 평균에 비해서 오히려 지표가 높았어요. 그렇죠? 제가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는 이 지표들이 30을 넘었으니까 이분은 스트레스도 없고 왕성한 그런 호르몬의 에너지도 괜찮아서 그랬던 분이 같은 사람이 2016년에 보시면은요. 이게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극단적으로 교감신경 우세가 되는데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떨어져요. 토탈 파워가 한 5천 정도, 보통 제가 보통 1000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5000이었는데 583으로 툭 떨어지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이게 46 정도면 30 미치면 괜찮은 이상이면 괜찮은 건데 스트레스 지수가 10 이하로 급격히 이거 넓었던 자율신경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만성화된 스트레스를 보여줘요. 그 결과 에너지 지표가 떨어지는. 그래서 근데 심지어는 피 검사도 보시면은 코티졸이 7이었는데 2점대로 로우 코티졸 300까지 넘었던 DHA가 139 로우 DHA.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1년 전에는 멀쩡했던 자율신경, 멀쩡했던 호르몬들이 1년 후에는 확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이 이 당시에 이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로 실제 지표들, 호르몬 지표와 자율신경 지표가 나빠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69세 환자 저한테 왔을 때 기력이 없어요. 피곤해요. 걷기도 힘들어요. 했던 분들. 근데 코티졸이 0.7밖에 안 돼요. DHEA는 150 기준인데 12.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갈돼서 오신 거예요. 자율신경 지표도 보시면 누가 봐도 한눈에 떨어져 있죠. 자, 이렇게 자율신경 지표도 정상치에 비해서 같은 나이 정상치에 비해서 떨어져 있고 그랬던 분이 좁아져 있죠. 그랬던 분이 제가 이제 1년 정도 열심히 정성스럽게 부신 기능 강화 좀 이따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부신 호르몬을 주고 부신 강화 주고 주사 주고 스트레스를 계속 이길 수 있도록 상담해 드렸더니 자 보시면 코티졸과 DHA가 0.7이었는데 4까지 올라가고요. DHA가 10밖에 안 됐는데 150 이상은 250으로 잘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에너지 점수인 자율신경의 이 데이터들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정상처럼 바뀌었어요. 놀랍죠? 토탈 파워가 110에서 561로 LF가 18에서 80 정도로 거의 5배 이상 증가해요. 그랬더니 증상도 잘 지내고 힘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죠.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1년 차이긴 하지만 실제로 더 짧은 시간에 많이 좋아져요. 여러분들 보시면 2019년도에 만성피로로 오셨던 분이신데요. 6월 11일 날 오셔서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그리고 코티졸은 높았으나 DHA가 50밖에 안 되는 한 150을 기대하는데 50밖에 안 됐던 이 분이 제가 치료하면서 이 부분들 한 달 사이에 2주 사이에 6월 25일 날 증가하고요. 7월 12일 다시 한 달 사이에 정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메디코아에서 제공하는 의사용 웹브라우저에서 보면은 이렇게 6월 11일, 6월 25일, 7월 10일 연속 데이터가 있는데 피로도가요. 그 전에 스트레스가 지수가 매우 나빴다가 나쁨에서 정상으로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저항도인데 매우 나쁨에서 나쁨으로 정상으로 불과 6주 사이에 이래요. 그래서 피로도 역시 매우 나쁨에서 정상으로 자율신경의 활성도라고 하는 에너지 점수 나쁨에서 정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좋아졌어라고도 하지만 이런 바이오마커 그중에서 진료실에서 3분이면 볼 수 있는 이 HIV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보여주면서 좀 더 치료를 독려하기도 하고 칭찬해드리기도 하고 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즉각 잘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부신 기능 강화할 것인가? 저는 AD-포르테라고 하는 영양제를 많이 쓰고 또는 DHA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DHA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AD-포르테가 DHA가 10ml 정도 또 프레그놀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2개 정도 먹으면 굉장히
환자분들이 그래서 환자들이 HIV가 데이터가 안 좋거나 피검사가 특히 DHA가 떨어져 있는 제가 만성피로 환자한테는 요 DHA를 직구하거나 이 닥터스 포뮬라의 에이디프로텍 골드를 처방을 하면은 상당 부분이 한 달 뒤에 왔을 때 괜찮다고 해야 하고 실제 저 HIV 데이터가 좋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환자분들이 더 열심히 제 치료에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드레날린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처방하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강장제예요. 우리 한방에서는 주로 공진당 같은 것들이, 홍경천 같은 것들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삼, 홍삼 같은 것들이 이런 부신 영양제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DHA가 떨어져 있으면 DHA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4탭, DHA가 함유되어 있는 부신 영양제나 또는 DHA를 직구해서 여성은 25ml면 남성 호르몬으로 저항되기 때문에 전문 사람들은 여드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낮은 용량으로 남자들은 50ml까지 처방하기도 해요. 근데 주사제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감초 주사, 글리시직 애시드 또는 태반 주사 또는 비타민 C 또는 글루타치온, 배곡 주사 이런 부분들이 보통 부신 강화제로 쓰이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제가 상담을 해서 세로토닌 처방하든지 잠을 자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많은 깊은 상담을 해서 그분이 스트레스를 HIV나 코티졸 DH 통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그분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환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것을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요. 무엇보다 부신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특별히 콜레스테롤부터 합성되는 호르몬들이기 때문에 제가 저탄고지, 고지방과 고단백질을 먹고 대부분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든요.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그 미네랄 코티코이드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자꾸 혈당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능적 저혈당이죠. 그런 경우 탄수화물 중심으로 깨짝깨짝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곤하고 이러니까 먹는 거에 신경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하시고 고단백 고지방으로 먹으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차음 데이터를 봤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그중에 일부는 열심히 운동하니까 근육을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을 늘렸을 때 이 DHA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성피로 환자가 제 진료실에 오면은 저는 HIV 통해서 먼저 그 사람의 부신 기능을 의심하고요.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한테 AD4루테나 DHA를 처방하거나 부신 강장제를 처방함으로써 또는 주사를 처방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치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주사요법을 쓰지만 궁극적으로는 DHA를 공급해주는 게 더 좋겠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운동을 하면 만성피로 환자 운동 못하죠. 먼저 좀 살려놓고 궁극적으로 코어 운동하시라 그래서 저한테 다니지 않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 5분만 더요.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도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는 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교감신경 보면 동공이 확대가 되고 침이 꼴깍 켜지고 심장 빨리 뛰고요. 소화가 막 억제가 돼. 어떨 때 그러죠? 그러니까 놀랄 때 하는 반응이에요. 극장에서 무서운 영화 볼 때 동공이 확대돼야 시야가 넓어지면서 내가 적을 구별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은요. 침묵비를 억제하죠. 여러분들 그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약이 그런 펜터민 같은 그런 치료 억제제들 중에 교감신경을 억제하잖아요. 먹어보면은 입 마른다는 표현부터 해서 되게 드라이하게 되죠. 그래서 침 분배를 억제하기도 하고 심장 발리 당연히 뛰게 만드는 게 교감신경. 근데 부교감신경이 자극하는 것도 장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관지를 좁게 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에 천식 환자들은 기관지를 넓히기 위해서 베타 아고니스트를 쓰잖아요. 교감신경을 써서 교감신경이 오히려 기관지를 확장시키고요. 반대로 위장은 교감신경이 수축을 시키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수축하는 장기 대표적인 것이 기관지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방광을 수축해요. 방광을. 그래서 기능성 방광 때 쓰는 약은 교감신경을 억제하거나 다시요. 부교감신경을 억제하거나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쪽. 그래서 대부분의 장기들은 교감신경이 긴장을 시키고요. 그러나 부교감신경이 긴장시키는 게 기관지, 천식, 기능성 방광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교감신경 우세형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우세인데 실제 이분 같은 경우는 불면증으로 만성피로로 오셨는데 부신 호르몬 측정했더니 코티졸 DHA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높아요. 이분은 피곤하긴 한데
감초 주사를 줬더니 환자가 혈압이 더 높아지면서 완전히 힘들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성피로가 부신기능이 아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갱년기, 또 화병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이번 치료는 부신호르몬을 주기보다는 잠을 자게끔 하는 건데요. 피검사를 하거나 타입검사에서 코티졸을 봐도 되지만 보시다시피 교감신경이 엄청 높은데 토탈 파워가 높잖아요. AF 지표가 높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만성피로를 부신피로로 잘못 접근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같은 교감신경 우세인데 코티졸이 낮아요. 밤에는 높아요. 즉 부신피로가 있는 교감신경 우세예요. 이런 경우는 실제 이 지표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이 분포도 중요하지만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 분포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교감신경 우세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교감신경 우세는 오히려 자율신경이 더 좋아야 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그냥 만성피로, 부신피로의 한 모습이에요. 대개 부신피로들은요. 이렇게 부교감신경 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그래프들이 떨어져 있으면은 피검사를 하거나 또는 타입검사를 하면은 코티졸 DHA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한테 제일 먼저 자율신경 검사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지표예요. 즉 부신피로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지를 보고 그 다음 보는 게 이 세 가지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율신경이 제가 좀 전에 교감신경이 긴장시키는 신경이고 비교감신경이 이완시키는 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자율신경을 통해서 치료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만성피로가 왔는데 교감신경 우세형, 즉 에너지도 넘치면서 피곤해하시는 분들 중에 교감신경 높으신 분들은 긴장 환자들이기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써서 잠을 자게끔 해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냥 잠 못 자서 피곤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의욕이 넘치시는 거예요. 근데 부교감신경 우세에는 제가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주사를 주거나 영양제를 통해서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피로를 접근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정신과 약도요. 저희가 교감신경 우세에는 주증상이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같은 긴장이에요. 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우세라는 기전을 쓰면서 긴장을 통해서 두려움을 낮추려고 미리미리 질서를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완벽주의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잠을 못 자면은 저는 신경 안정제를 많이 써요. 교감신경 우세. 그러니까 수면제를 쓰기보다는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 신경 안정제를 쓸지 반대로 부교감신경 우세는요.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까지 피곤한 무력감, 실제 소변 유기산 검사 통해서 도파민을 측정하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약을 쓰게 되면은 이런 경우 교감신경을 끌어올리는 SNRI 또는 지금 세로토닌도 올려주고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도 올려주거나 아니면 도파민만 올려주는 방식으로 주기도 해요. 또 비만 치료에서도 저는 HIV 검사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비만인데 부신 기능이 있는지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 주지 않으면 즉 느린 대사를 개선시키지 않으면은 비만이 치료 즉 식욕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더 피곤해지기 때문에 안 먹어서 생기는 만성피로 있고 부신피로인데 무조건 비만하다는 이유로 식욕을 억제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펜토민 같은 많은 비만 치료제 먹고 두근두근거리는 약들이 여러분 왜 두근거립니까? 사실은 자율신경 검사를 해서 교감신경이 높지 않은 사람은 써도 돼요. 오히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다 같이 떨어져 있는 특히 부교감신경 우세, 교감신경이 낮은 사람들은 펜토민을 쓰는 게 정말 좋은 치료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넘치고 교감신경이 높고 그렇지 않아도 불면증인데 펜토민을 쓴다. 입 마르고 두근거리고 잠 못 자는 게 더 강화되기 때문에 저는 비만 치료에 있어서 꼭 자율신경 검사를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비만 치료제를 선택했을 때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으면 도파민을 올리거나 또는 노에피네프린을 올리는 방식으로 특별히 빠른 대사로 만들어주면서 대사율을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그렇지 않고 교감신경 우세인데 펜타민을 쓰는 것보다는 특별히 요즘은 삭센다 같은 교감신경 올리지 않는 쪽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소화제도 우리가 도파민을 낮출 것이냐 세로토닌을 집어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차이도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됩니다. 서플리먼트로는요. 저는 부유감 우세 때는 이런 분들이 잠을 못 자면은요. 잠을 못 자면 저는 쓰는 게 트립토판이나 또는 5-HT 같은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요. 그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부교감 우세는 처방을 주로 많이 하고요. 또는 전체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면 제가 특별히 부교감 신경 우세, 다른 말로 하면 교감 신경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타이로신을 써서 도파민을 올리는 쪽으로 저희가 각성을 시키는 쪽으로 치료하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교감 신경이 높으면 테아닌 같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영양제거나 그런 것들을 처방하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은 옛날에는 강남 미즈메디 병원 대치동에 있고요. 지금은 강남 메이저 병원에 있는데 저희가 7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2층에 저희 강남 메이저 병원의 헬스에이징에 저와 함께 저희 동료 신동엽 선생님 같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사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 검사도 하고 또 TMS 방식으로 마음 치료를 함께 하는 그런 클리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마 좀 짧지 않은 한 1시간 정도 시간에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고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거나 네이버에 HIV의 전문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제가 자세하게 또 블로그에도 써놨기 때문에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